만나면 좋은 친구 MBC.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수준에 맞추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불만이 아주 극도에 달하고 있는. 네. 국민의힘이 좀 활기 있는 정당이 못 되고 있다. 민주당이 과연 집권하려고 하는 정당이 맞느냐? 선거 때만 되면 대표다, 실세다, 뭐하다 하는 사람은 문도장 찍으려고 그 주석이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 국민은 안중에 없어요. 여야 정치권의 다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극단 팬덤, 선동 정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식의 정치가 의회 정치 실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명의 여야 정치 원로 모임인 사물회가 출범했고 한국정치복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부산 출신 전 국회의장 두 분 가운데 김영호 전 의장과 최근 정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속독 오늘은 김영호 전 국회의장 나오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네. 사물회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물회를 발족을 했는데요. 이유나 목적 좀 얘기해 주시죠. 처음에는 사물회 이전에 국가 원로 11인 회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였습니다. 네. 모인 날이 공교롭게 우리 7월 17일 재헌절 날이 세 번째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물회다 네. 이렇게 하고 또 사물회 하면 3일 정신도 우리가 생각하게 네, 되는. 그렇죠. 그래서 네. 다들 정치인이니까 이 대화를 좀 정치인 간의 대화를 복원을 하자. 국회가 좀 열심히 좀 일을 하고 네. 그리고 국회가 정치의 본질이다. 네. 이런 걸 좀 네. 강조하려고 모인 거죠. 안 그래도 제가 그 인터뷰하신 것들 보니까 그 키워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한국 정치 복원이고 또 하나는 극단 정치 지향이 있었는데 네. 언뜻 좀 오해를 할 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한국 정치가 꽤 괜찮은 때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걸 생각하면서 복원을 하자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우리 정치가 이게 옳지가 않으니까 우리 한국의 정치 자체를 정말 정치답게 복원하자는 건지 후자를 말씀하시죠.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제가 18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했는데 네. 그때 대한민국 국회 최악의 국회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18대 거는 19대 때는 19대도 더 최악이다. 네. 20대는 더 최악이다. 네. 지금 21대고 21대는 진짜 최악이다. 그러니까 갈수록 국민들의 어떤 그런 기대치라 그럴까요? 국민들이 네. 바라보고 있는 수준에 맞추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불만이 아주 극도에 달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치 자체가 복원이 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정치가 중심인데 이래가 되겠느냐 이런 차원이죠. 정치 복원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지금 현재 보여주는 극단 정치를 지향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 현재 극단 정치가 이렇게 되는 것은 또 편덤 정치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 본 적이 일찍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어떤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내 편 아니면은 전부 네 편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 편 아니면은 전부 적이다. 애니미야. 폴리티컬 애니미 이전에 인간적인 애니미, 감정적인 애니미, 정서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정말 한국 정치의 비극이고 한국 정치를 아주 저질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 정치권에서 서로 간에 진지하게 지적하고 검토하고 논의하고 검증을 하고 하는 대신에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의 위화감 조성하고
갈아치기 해놓고 어떤 정치인이 책임졌습니까? 정치인들이 한 번도 책임을 진 적이 없어요. 선동만 해놔놓고. 그래서 이런 거는요, 정말 냉정하게 접근을 하고 또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그 국민들하고 함께 고민을 하고 해야지 왜 선동을 합니까? 이게 극단의 정치, 팬덤 현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를 저질화 시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반성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 3월에를 발족을 하면서 이제 그때 나온 얘기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양당 대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표를 만나게 해야겠다. 이렇게 그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진행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제1당, 제2당의 대표 간에도 만남을 꺼려하는 이런 국회가 오늘의 정치의 현장이다. 그냥 밀어붙이기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뭐 현실 아닌가 생각해서 안타깝죠. 또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제1당의 대표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얘기는 그건 뭐 말이 안 맞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왜 못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만나기 이전에 각 당 대표끼리도 그게 안 되는데 제가 뭐 정치를 비교적 오래 해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치 현장에 있을 적에도 그때는 그렇게 말을 했죠. 여야 영수회담이다.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와 대통령 간의 만남을 영수회담이라고 했는데 뭐 거창한 이름이 있지만 여야 영수회담을 해가지고 결과가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준비 안 된, 더더구나 지금 대표들 간에도 만남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원활한 협의가 지금 되지도 않고 있는데 대통령 만나라. 이것도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한 번 더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 국민의 시각에서는 이제 거대 두 양당이 각자가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 문제점을 든다고 하면은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좀 활기 있는 정당이 못 되고 있다.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그 활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후쿠시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뭐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관심과 궁금증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당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치하면서 항상 지론이 뭐냐? 답은 현장에 있다. 지금 수산물 시장 가야 됩니다. 또 수산물 시장에 쭉 실태 조사하고 수산물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전국 시장의 형태 또는 우리 바닷가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또 이런 그 원자력 관계 전문가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도 하고 전문가와 대담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IAEA의 자료를 또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당내 어떤 그런 그 팀도 짜여져야 되고 다양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매우 활발하게 국민의힘은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의 문제 하나만 딱 지적을 하라면은 뭐냐? 민주당이 과연 집권하려고 하는 정당이 맞느냐? 민주당이 수권 정당인가? 하는 이런 데도 정당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다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집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지금 그걸 포기한 정당 같아요. 오직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고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 눈치나 살피는 그런 정당이라면 우리 국민들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 이럴 때 각성해야 돼. 국민들이 지금 여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야가 뭔가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제1야당과 검찰의 여의도를 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올가매는 그런 관념에 젖어 있는 한은 정치 발전은 요원한 겁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은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는 그런 잘못된 전략적 선택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둔해버려요. 덩치가 너무 커버렸어요. 그래서 3당, 4당이 나와야 된다.
국회의원은 그 지역을 대변할 뿐 아니라 국정을 잘 보는 그런 사람을 우리 국민들이 뽑아야 되는 거죠. 국회 의석수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오랜 긴 시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300석에 대한 얘기인데요. 줄여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정치를 잘한다면은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만족한다면은 뭐 300석 이게 문제가 됐겠습니까? 네, 네. 왜 나왔겠습니까? 이건 지금 300명 국회의원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 네, 네. 하는 이런 입장이 밑에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300명 많다 줄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다양하지 않은 네. 이런 21대 국회, 지금 현재의 국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네. 그 300명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하자면은 네, 네. 우리 뭐 조교선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의원들이 받는 거 우리 세비라고 그러잖아요. 세비야 뭐 또 예산 들어가는 거 의원실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보자면 그 우리가 엄청 많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많다고 막 네, 네. 그렇게 네, 네. 비판을 하는데 일을 잘하면은 저는 네, 건 안 될 텐데 그래서 문제는 오직 국민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그 어떤 불신이 강하니까 의원 숫자가 적다 많다 하는데요. 그러면 대체 그럽니다. 의원 국회의원 말이야 50명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 50명으로 만약에 줄였을 경우에 지금의 6분의 1로 네. 줄였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특권이니 고압적이니 무슨 비리가 많다 하는데 그 50명한테 그 특권이 몰아지는데 네. 6배로 더 많아질 텐데 그 우리 국민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제도만 바꾸면 뭐 하느냐 이겁니다. 예? 국회를 운영하는 그 운영을 방식을 바꾸고 국회의원들의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은 어떤 제도, 어떤 법을 가지고 온들 만사 네. 휴이다, 만사 네. 도루묵이다 하는 이런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의석을 정하는 거는 이 인구를 중심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수도권의 의석수는 늘어나고 지역의 의석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중심의 의석을 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역도 배려하는 의석에 대한 제도 변경이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치가 않습니다. 아마 깊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비율이 3대 1을 넘어가면은 위헌이다 네. 해서 더 이상 편차를 못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역 소멸, 특히 지방의 소멸이 계속되다 보니까 2개, 3개, 4개 시군을 합쳐서 한 명을 뽑는 경우도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가장 급한 건 지금 저출산 문제, 지방 소멸 문제. 이거 여야가 이런 식으로 사소한 거 가지고 대처할 게 아니고 이거 중장기 계획 세워야 되는데 네. 이게 등한시하다 보니까 예산만 들여다보고 내가 몰라라 하니까 지금 전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나라다 이거야. 소멸되는 지역 자체를 건너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도 바꾸어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운영의 행태를 바꾸고 의식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요, 왜 나라 국자가 들어갑니까? 지역에서 선출되었지만은 지역의 일만 보라는 뜻이 아니고 국정에 임하라 하는 뜻이거든요. 네. 그 지역을 대표자로 나온 겁니다. 대의민주주의 원칙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역할을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상당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부산의 현 국회의원 의석수가 18개가 있고요. 현재는 지금 15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예. 그런데 내년 22대 총선은
어떻게 대략 보고 있으십니까? 선거는 그 한 달 사이에, 네. 또 심하게 말하면 일주일 사이에도 당락이 네. 뒤바뀔 정도로 변수가 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선거를 한 7, 8개월 남겨둔 이 시점에서 보자면은 전반적인 여론은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4년 전에도 네, 그랬고 늘 8년 전에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 불신이 이렇게 심한 적이 없었단 말이야. 양극화가 심해지고 모든 지역의 국회의원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산이라는 곳은 어떠냐?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가장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자유의 기상이 흐르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후보만 제대로 된 후보만 내세우면은 그 신선한 바람이 불지 않겠는가. 근데 후보들을 현역 의원들보다도 그렇게 쌈박한 후보를 내지를 못한다면은 또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 무슨 선거 때 그 전략이라든지 국민에게 다가가는 어떤 그런 그 어필하는 어떤 그 홍보 수단 이런 것도 그걸 해야 되지만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도 말하지만은 국회의원은 그 지역을 대변할 뿐 아니라 국정을 잘 보는 그런 사람을 우리 국민들이 뽑아야 되는 겁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한 7개월 남짓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를 몇 가지 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 뭘 이야기하십니까? 이재명 변수가 있고 네. 북한 변수가 있고 네. 경제 변수가 있고 직전에 어떤 돌발 변수 예상치도 못한 네. 뭐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북한에서 핵 미사일 계속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한이 또 지금 뭐 신냉전 시대니 운운하는 식으로 중국과 러시아하고 밀착되는 상태에서 북한 변수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오히려 또 북한에서 또 한국 이 총선에 개입하는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그게 또 어떻게 미칠 것인가. 이런 등등도 이제는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변수고, 뭐 경제 변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일반 국민들이 옛날에 비하면은 생활 정치라고 하는 경제, 민생 이런 걸 많이 얘기는 하십니다, 국민들이. 하시면서 막상 그 총선이라든지 선거가 오면은 생활 정치라고 하는 이 변수가 이번 총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건가? 아니면 왜 생활 정치가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막상 선거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가? 이런 좀 의문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의 그런 문제죠. 생활 정치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선거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감정과 선동 이런 선전에 취약하다 그럴까요? 우리 국민처럼 동정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쉽게 흡설려 들어가기 때문에 후보자를 냉철하고 냉정하게 이렇게 보는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유럽 같은 나라에 몇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1948년 모든 국민 다 죽었기 때문에 투표권 한 표에 대한 그 귀중함을, 소중함을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고 이걸 또 국민 교육으로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후보자에 대해서 비선거권을 가진 그 후보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정치를 위해서 헌신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 거지에서 또는 철학과 소신과 신념이 어떻게 나오냐 이걸 좀 우리 국민들이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 주장이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왜 합니까? 의정활동 잘하라고 국회에서 국정활동 잘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회의원이 국정을 잘했느냐, 의정활동을 잘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한 대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국회의원을 연속 5번을 했는데 모든 시민단체 이런 데서 상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저만 받았습니까? 모든 국회의원 다 받았어요. 그거 객관적인 기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의정활동이 무엇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국회에서 하나 만들어라. 이 의정활동 잘하는 사람을 국회에서 다시 국회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침서 하나 못 만들고 있으니까 나는 아까 제도만 바꾸면 뭐합니까? 의식과 행태, 운영 이런 거 바꿔야 된다 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무엇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인가? 국민의힘 있습니까? 민주당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대표다, 실세다, 뭐하다 하는 사람 눈도장 찍으려고. 그게 줄서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 국민은 안중에 없어요. 선거 때 되면은 이게 소리 지르고 말이야 눈물 흘리고 이상한 퍼포먼스 하고 그렇지 이런 걸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 우리 한국의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거대 양당이 늘 싸우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은 좀 다리 역할을 해줄 3당이 없다 보니까 문제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네.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을 얘기하고 네. 또 다른 분도 신당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양당제가 장점도 있지만은 폐해가 네.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당 대표 중심으로 움직여 버리면 굉장히 경직돼 버리거든요. 제가 쓴 표현에 의하면 공룡 정당입니다. 네. 이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둔해버려요. 덩치가 너무 커버렸어요. 그래서 3당, 4당이 나와야 된다. 끊임없이 수십 년 전부터 뜻있는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거의 실패를 했어요. 네. 성공하지 못했어요. 뜻있는 사람들이 신당을 만들었다가 결국은 거대 양당의 어느 쪽으로 합류하지 않으면 정치 생명이 유지가 안 됐습니다. 네. 이게요, 한국적인 현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냐? 대통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당이 나와서 각각 필요한 어떤 다양한 색깔을 하려면은 우리 어떤 그 대통령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대 양당이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제3당 출연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분들, 그 3당 하는 사람들이 아주 철저한 각오, 의지, 신념, 투철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월회의 이 원로 정치인들께서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생각하시는지. 나는 3월회가 필요 없어지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 국회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정말 다 하는 것이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3월회가 뭐 훈수두는 이런 것도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으면 나왔겠습니까? 그럼 뭐 저 같은 사람은 다시는 정치 무대에 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직 대한민국 잘 되고 이 나라 정치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했으면 하는 심정에서 뭐 조언은 좀 하겠다 하는 생각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역할이 필요 없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네, 의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当社が測定した地点では、トリチウム濃度はいずれも検出限界値未満という結果でございました。設計通り希釈され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ました。トリチウム以外のことが基準値以上になっている可能性が示されました。皆さん、そして総量わからないんですよ。전 세계 인류와 국토를 침범하고 살육했던 그 과거, 그 태평양 전쟁을 다시 한번 환경 범죄로 일으켜야 한다. 민주당의 과도한 거짓 선동이 계속되니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는 남아 있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부산시의회 서전 의원, 이준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결국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방류한 지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요. 먼저 간단히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0년간 방류를 한답니다. 구체적인 그러면 방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오염수가 130만 톤 130만 정도가 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2.3% 정도에 해당하는 31,200톤 정도를 먼저 방류를 네. 하는 것으로 네. 목표로 잡고 있는 것으로 밝혔고요. 그리고 3월 이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한 번 더 점검한 다음에 또 이제 4월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또다시 추가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130만 톤이라는 많은 이런 처리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이 덜 가도록 30년 동안 아주 작은 양을 분리해서 이렇게 방류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또 방류 중에 네. 방류를 멈추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방류구 앞에서 리터당 700베크렐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방류를 중단하겠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 5도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방류를 중단하겠다라는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제 원자력 기구와 또 각 정부들이 잘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이 방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방류에 대한 계획은 어디까지나 이제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네. 내용일 뿐이고요. 이제 30년 후 페루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30년 후에 페루는 불가능하다라는 네, 의견이 네. 많습니다. 네. 이제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현 정부도 일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네. 지점이 바로 이 페루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페루라는 전제는 그 원전이 있었던 그 부지 자체가 영구적으로 언제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네네. 정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에 집중하기보다 국제 원자력 기구 네네. 그리고 정부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방류 후 첫날에 폐로가 연장된다는 것, 그리고 이 처리수가 사람 몸에 유해하다라는 것, 모두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비판을 하고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네. 일각의 어떤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현대 사회에서 토론을 하거나 어떤 의견을 개진하기엔 너무 부족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부의 같은 경우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본으로부터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지점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일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한 번도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고 국제 공조도 시도한 바가 없습니다. 찬성한 적 없다, 지지한 적 없다라는 것이 강경히 반대한다라는 의미와는 같지 않습니다. 네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이 제시하고 있는 계획 이외에 우리 정부가 조금 더 국민의 입장에서 나서야 한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국제사회에는 엄연한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치를 국제사회 이론들끼리 협의를 한 것이고 그 기준치에 적합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협의를 어겨가면서까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도 남동공업단지에서 발생된 폐수를 처리해서 동해상으로 지금 우리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그러면 요구를 하면 줘야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아주 위상 높은 국가로서 이 국제사회 약속을 이행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좀 더 가깝게 자갈치 시장, 수산업계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매를 마친 방어들을 냉동 창고로 옮기기 위한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 상자에 4, 5만 원에 거래되던 방어는 1, 2만 원, 적게는 5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염수 방류 직격탄을 맞게 될 수산업계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의 수산물 수매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게 가격 다운입니다. 그 가격 다운이 되는 것만큼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어민들한테 힘이 돼줄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자갈치 시장에서도 방류가 예고된 수개월 전부터 손님 발길이 줄고 매출 급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수산업계는 심각합니다. 오는 10월 예정된 고등어 축제까지 가을 수산물 축제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사실은 방류 전부터 우리 수산업계 어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방류를 하고 나니까 실제적인 타격도 지금 보이고 있고 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괜찮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정부에 비해 우리 국민분들은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바로 이 업계의 타격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도 너무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방사능 검사에 대한 의무도 거의 부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억가는 급락하는 반면에 검사 비용이 추가가 되는 부분들까지 총체적 난국이 좀 예상됩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어민과 수산업계 반발이 크지 않습니까? 또 데모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한국 정부의 대책과 일본 정부의 대책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본인들 해안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물론 삼중수소를 제외한 모든 방사능 물질들은 알프스에서 걸러지고요. 그리고 삼중수소와 또 탄소 14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삼중수소에 꾹 눌려서 쿠르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을 2바퀴, 그러니까 횡단을 해서 대한해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간접 영향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를 대책을 비교하는 것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무의미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네.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고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것으로 신속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을 검사할 수 있는 개소도 90개소에서 240개소로 상향 조정했고요. 네. 또 방사능 검사 횟수도 2배 늘려서 5만 건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 또 740억 원 정도 긴급 확대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안심하시고 정부를 좀 믿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획에 있어서 그 후쿠시마에서 이동을 하는 혹은 그 후쿠시마 원전의 가능성에 노출된 어획량들이 잡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는 현재는 파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수산물 가공업에 대해서는 지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 가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민간 관리 업체에서도 부산에서는 한 곳, 전국에서는 7곳 정도밖에 이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 부분들이 아직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지점이십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4일 한덕수 총리께서 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도 아니고요. 3차, 4차, 5차, 6차, 10차까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총리라는 분이 왜 계속 이렇게 10번이 넘는 입장을 반복하느냐 하면 가짜 뉴스. 네. 아니라고 해도 맞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의혹들 때문입니다. 학교 급식에도 일본산 수산물은 절대로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입장, 정부의 입장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저는 언론과 야당에서 일본 수산물을 마치 소비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로 자꾸 언론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것 절대 옳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말고 같이 안심시킬 수 있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당을 제공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인 것이지 정말 괴담살포해가지고 대통령 정부 흔들어서 총선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득 보려고 저렇게 선동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편협한 시선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일단 수산물에서도 가공식품에 대한 부분은 현재 구체적으로까지 알거나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외 정책을 펼칠 때 네. 일본 측에서 이제 우리 후쿠시마산 수입물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여유 있는 마음을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가 외교부에서도 나오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말 자체가 나오지 않게 했어야 되는 것이 문제이고요. 계속해서 다른 표랑 연결을 지으시는데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실 수 있게 자발적으로 그 마음이 이루어지는데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난 12년 동안 회 수산물 드셨죠? 네. 다 드셨을 거예요. 우리 2011년도에 일본 지진 당시에 원전에서 그냥 핵 폐수 자체가 매일 300톤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12년간 우리는 수산물 섭취했습니다. 그래도 인체에 무해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말한 지구가 공전하면서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 대한해부로 왔기 때문이거든요. 지금은 알프스를 통해서 또 삼중수소까지 희석된 처리수가 나오는 겁니다. 핵 폐수 자체를 우리가
자생된 것에서 우리가 문제가 없었는데 이 처리수가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너무 비약이 심해서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말씀을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원전 폭발에서 일어난 그 양과 이제 작정을 하고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서 그 많은 130만 톤 정도가 전체가 방류가 되었을 때 생태계에 대한 변화는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의원님, 제가 비과학적인 말을 했다라면 전 세계의 모든 원자력 학자들이 다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말이라는 건데 이게 비과학적인 말이라는 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또 있으세요? 비교도 대상이 다르지 않으십니까?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 불안감을 잠재우겠다 이런 보관입니다. 유통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조업을 마친 배에서 생선들이 쏟아집니다. 방사능 검사 요원들이 빠르게 오가며 생선을 무작위로 골라내 담습니다.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겁니다. 어류 경우에는 약 한 3kg, 해류 경우에는 4kg 정도를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고요. 시료를 수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옮기고 나면 검사가 본격 시작됩니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 기존 소요 시간인 2시간 46분보다 빠르게 30분 만에 진행됐습니다. 요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세슘이나 아요다인 이 핵종이 나온지 안 나온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료 채취부터 검사 결과 통보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40분. 기존 방사능 검사 결과가 수산물 유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22곳의 위판장에서 유통전 검사가 진행됐고 10월부터는 전국 43곳에서 주 6일 신속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수산물 식자재 방사능 검사를 하겠다고 했고요.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가공업체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한 곳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볼 적에 실효성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2010년도 초반 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업무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방사능 검출 기술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앞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주 좋은 기술을 더 확대해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대책들은 대부분이 바로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공식품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사각지대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증을 요구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서는 한 곳, 전국에서는 7곳밖에 있지 않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검사 비용도 6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증의 요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가공업체들에 대한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지금은 이제 일본 수산물을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시간이 가면서 또 일본이 한국 보고 수입 규제 해제해달라 이런 요구도 또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합니까?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절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방사능을 검사하는 것과 같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 단계죠. 이런 단계에서 여당을 비판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행정력, 국력, 정치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력, 행정력, 국력을 좀 여당이 국민들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과학을 믿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여당과 정부의 기조가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지금 현재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금지에 대한 근거가 과학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농도가 낮아진다면 이 부분도 과학적이니 그렇다면 이제 규제를 풀어달라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은 일본만을 위한 외교와 정책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후쿠시마산에 대한 농수산물에 대한 장려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과학적이니 괜찮다, 먹어도 네네. 된다라는 기조인데 왜 외국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곧 그 제한이 더욱더 강력하게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너무 먼 미래에 있는 가정법만 이야기하세요. 네. 아주 먼 미래에 이렇게 수입하면 어떡할 건데. 가정법 아닙니다. 늘 가정법적인 최근에도 바로 얘기를 하세요. 작년에도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대일 외교를 하실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을 하시기 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지속해서 전 세계의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세일즈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단 한 명의 국민도 피해보지 않도록 방사능 검사, 그리고 일본에서 정확하게 국제 기준치에 적합하게 방류를 안전하게 하는지에 대한 스크린, 정부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류는 그럼 체크를 그러면은 하시고. 네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결론적으로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의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대책 뭡니까? 우리는 일본의 방류를 용인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환경과 인체에 유의미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지켜지도록 국제사회와 잘 공조해서 일본을 잘 관리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수산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식탁에 제공된 음식들이 안전하게 제공되도록 방사능 검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계별로 모든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국내에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도 정보 요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채널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요. 어획부터 밥상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모든 단계들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에 대한 기반이 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현재도 지금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어획을 한 곳부터 이제 수산물의 원산지 그리고 모든 수치가 정보로 제공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넓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구체적인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3,500m의 활주로가 건설되고 건설을 추진할 전담 조직도 신설됩니다. 활주로는 섬과 바다에 걸쳐 3,500m 길이로 한 번 건설됩니다. 계류장은 항공기 58대를 세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여객터미널은 연간 1,703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현재 김해공항보다 3,000대 많은 수준인 1,700여 대로 갖춰집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기본 계획안에는 신공항 내부까지 이어지는 교통망도 담겼습니다. 김해고속도로까지 도로 9.3km와 부산 신항 배우철도로 연결되는 16.53km 길이의 철도가 깔립니다. 24시간 운영되는 CN에어 명실상부 항공복합 물류공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보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도 신설합니다. 조만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올 연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 계획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조감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본 계획이 나왔고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도 추진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요약해 주시죠. 우선은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 12월까지 개항을 하겠다라는 네. 부분이 조금 분명하게 명시가 된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지금 현재는 활주로가 한 본만 건설이 되는 걸로 가닥이 잡혔지만 추후에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이 들어간 것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네네. 주차장 같은 경우도 1만 대 이상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단층 기준이라서 이것이 건물 형태로 올라가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 부산에 대한 역량이 아직까지 중앙의 시선에서는 수도권에만 좀 머물러 있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화물에 대한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 7위인 우리 부산항과 그다음에 철도까지 연결이 된 이 물류의 트라이포트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현재 기본 계획에서는 화물을 33만 5천 톤만 처리하게끔 적혀져 있었습니다. 인천이나 지금 전 세계의 기준을 보아도 이 33만 톤이라는 것은 우리 전국의 그 화물 처리량의 3% 정도밖에 불과한 것입니다. 100만 톤 정도는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좀 아쉽고요. 여객에 대한 수요도 인천공항의 기준으로는 이제 7,700만까지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2024년까지는 여객만 1억 명이 넘을 것으로 네. 보고 있는데 가덕 신공항은 2,326만 명 정도의 규모로 보고 있다는 것은 부산에 대한 경쟁력을 조금 안일하게 보고 있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본 계획은 좋은데 물류 부분과 여객 부분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주셔가지고 네. 그런데 조금 제가 이제 첨언을 좀 드리면 아주 좋은 네, 말씀 네, 해주셨어요. 네. 33만 톤이면 굉장히 작은 것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너무 많이 잡으면 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계획만 앞서고 현실에서는 또 미치지 못하게 돼버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합한 톤 수로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단이 빨리 네. 조속히 세워줘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어떻게 하면 가덕 신공항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지을까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에서 1번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공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공단이 설립이 되면요. 가덕 신공항만을 위한 업무를 하는 분들이 존재하게 네네.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께서 공단 법안을 발의해 놓으신 상태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공단을 좀 승인해줘서 조속히 업무가 추진되면 좋겠다. 내년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공항 사업비가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이 공단 설립도 포함을 한 건지. 네, 이제 공단 네. 설립도 포함이 된 것은 아니고요. 공단 네.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제반 비용들은 포함되어 비용들. 있습니다. 네네. 총 예산이 한 13조 플러스 알파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한 5,300억 정도로 5,300억. 예산이 꾸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사업을 시행하기보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반 비용이 생겼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본격화는 되는 겁니까 내년에? 네, 이제 보상 절차가 바로 시작이 아, 되게 되어 네, 있고요. 네, 그러니까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설계비와 그리고 공사 착수비가 포함이 된 것이 약 5,300억 원이 이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네.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신안과 김해 고속도로 1,500억 정도도 이제 1,500억 정도도 함께 이제 포함이 되면서 이제 공사는 본격화가 된다라고 보여야 합니다만 이제 부지 조성 공사가 약 7조 정도의 규모인데 과연 지역 건설사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네, 이제 부수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가덕도 신공항이 과연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건가? 이게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데 지금 나온 그 조감도를 보니까 활주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에는 분명히 확장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네. 우선은 이제 화물 위주 트라이포트에 대한 기능을 좀 강조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공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 공사에서 그 자료를 조금 더 설득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본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아, 보통은 조감도가 아니다. 나오면 네, 확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국토부에서는 올해 말에 기본 계획을 확정해서 고시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계획까지 이런 좋은 안들이 계속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 말에 고시될 때까지 우리가 더 좋은 의견들을 통해서 더 좋은 공항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원전 주민들이 원전 인근에 살다 갑상선 암을 얻었다며 한국수력 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주민들은 재판부가 정부 역학조사 결과를 무시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래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8년을 기다려왔는데 오늘 이 재판 결과를 봤을 때 너무 허무하고 지난해 부산의 출생아 수가 10년 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출생아 수는 14,000여 명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는 10년 전인 2012년 28,000여 명보다 무려 50.7%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프로농구 KCC 이지스가 연고지를 부산으로 옮깁니다. 한국 프로농구 KBL은 KCC의 연고지를 전북 전주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KT가 떠난 지 2년 만에 새로운 남자 프로농구단을 유치하게 된 부산시는 KCC가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이재훈과 박은빈이 선정됐습니다. 영화제 사무국은 작품마다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산해온 배우 이재훈과 섬세한 연기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배우 박은빈이 다음 달 4일 저녁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진행되는 개막식 사회를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과학적, 기술적 결론이라는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 호흡으로 지켜볼 문제입니다.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말고 꾸준히 살펴야겠습니다. 이 또한
언론의 중대 직무이기도 합니다. 시사 포커스인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